엄마, 큰엄마가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이제 정말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 제발 대답해줘. 차라리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혼자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추운데, 배고픈데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는데. 국화 향기가 묘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른 아침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렸고 찬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묘역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정우 씨와 미숙 씨였다. 두 사람은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다. 22년 전 그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 이후로 정우 씨의 손에는 흰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다. 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미숙 씨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해마다 이 길을 걸으면서도 이 길은 언제나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발을 뗄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짓눌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놓인 묘비들 사이로 익숙한 길을 따라갔다. 정우 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68년의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불과 10여 년에 불과했다. 딸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웃고 뛰놀던 그 시간들. 그 이후는 모두 속죄의 시간이었다. 재벌 회장이라는 자리도 쌓아올린 명예도 그 무엇도 그날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미숙 씨는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슬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수많은 이들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다. 봉사는 속죄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 숨을 쉬는 것조차 딸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딸의 묘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우 씨의 걸음이 느려졌다. 미숙 씨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냈다. 아직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벌써 손수건이 필요했다. 마음이 먼저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딸의 묘 근처 바로 옆 구역에 누군가 있었다. 작은 그림자가 묘비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이곳을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더군다나 저렇게 어린아이가 소녀였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은 후드 점퍼를 입고 묘비를 끌어안고 있었다. 등 뒤로 보이는 작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아이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온몸으로. 미숙 씨가 먼저 반응했다.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발걸음을 떼었지만 정우 씨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남의 슬픔에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제지였다. 하지만 미숙 씨의 눈은 이미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 아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달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신들의 딸 묘 앞으로 다가갔다. 정우 씨가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다. 미숙 씨도 그 옆에 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옆에 있는 소녀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지 못했다. 아이의 흐느낌이 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왔다. 정우 씨가 딸의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22년이 지났지만 이 차가움은 여전히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14살 중학교 2학년이던 딸. 그날 아침 학교에 가겠다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미숙 씨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자신이 지어준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들은 너무 짧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소녀가 일어섰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배낭을 매려다 놓쳤다. 배낭이 땅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었던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쏟아졌다. 낡은 공책, 부러진 연필, 작은 인형 하나. 미숙 씨가 재빨리 일어나 다가갔다. 본능이 이성보다 빨랐다. 그녀는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소녀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미숙 씨의 손이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소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미숙 씨를 놀라게 한 건 아이 눈빛의 깊이였다. 12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을 겪은 눈이었다. 정우 씨도 일어나 다가왔다. 그는 미숙 씨 옆에 서서 소녀를 바라봤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어른을 믿지 못하는 아이의 눈.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다. 아이가 더 놀라지 않도록.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니? 여기. 누구 찾아온 거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앉아있던 묘비를 힐끗 돌아볼 뿐이었다. 미숙 씨가 그 시선을 따라 묘비를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미숙 씨의 눈이 커졌다. 정우 씨도 그 이름을 봤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자신들의 딸과 똑같은 이름이. 정우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우연일까? 그냥 우연일 뿐일까?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묘역에 같은 날, 같은 이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미숙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우 씨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자신도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묘비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름 아래 새겨진 생물연월일. 나이.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제 엄마예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가슴을 관통했다.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우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다. 온 신경이 눈앞의 현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국화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다. 소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우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일 수 없었다. 22년 전 잃은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무덤 앞에서 우는 어린 소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 씨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딸이 죽기 몇 달 전, 아이가 이상했다. 자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밥을 잘 먹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은 너무 바빴다. 회사 일에 치여 딸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재단 일로 바빴다. 두 사람 모두 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딸은 학교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도 그렇게 결론 났다. 단순 사고, 운전자 과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소녀가, 이 아이가 만약,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소연이요. 김소연. 김소연. 그 성씨, 미숙 씨의 본가 성씨였다. 정우 씨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로. 정우 씨는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소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뒤에는 엄마의 묘비가 있었다. 미숙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소연이의 얼굴과 묘비를 번갈아 오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수많은 질문들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우리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무덤 앞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김소연이라는 이름. 김씨, 자신의 본가 성, 정우 씨가 무릎을 꿇었다. 소연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다. 재벌 회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12살 소녀 앞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연아.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소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가리켰다. 작년이요. 작년 가을에. 미숙 씨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작년. 불과 1년 전.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생몰년월일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작년 10월. 향년 36.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36. 그렇다면 이 여자가 태어난 건 22년 전쯤. 자신들의 딸이 죽기 바로 직전. 미숙 씨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우 씨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정말 만약에 딸이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도 비밀리에.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을 보내졌다면.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이 소녀는. 소연아.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였니? 본명. 소연이는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지퍼를 열고 안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미숙 씨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웠다. 정우 씨가 옆에서 함께 봤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헛숨을 내쉬었다. 모의 성명, 김지원. 바로 자신들의 딸 이름이었다. 정확히 일치했다. 생년월일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미숙 씨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다. 정우 씨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 자신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럴 수가. 정우 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원이가 아이를. 미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2년 동안 몰랐던 진실. 딸은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우 씨의 머릿속에 딸의 마지막 몇 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배가 나왔던 것도 아니었다. 아니,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 바빴다. 회사 일에, 사교 모임에, 골프에. 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최악이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재단 일로 바빴다는 핑계. 사실은 핑계였다. 진짜로 딸을 봤다면, 정말로 관심을 가졌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 14살의 나이에. 엄마는. 소연이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생각을 끊었다. 엄마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안 계신다고만 했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들었다. 소연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궁금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웠어요. 아빠도 없었고, 엄마가 청소일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미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은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재단 이사장으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어요. 소연이가 계속 말했다.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엄마는 제 학비 때문에 자기 치료비를 안 썼어요. 정우 씨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압도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큰엄마 집으로 갔어요. 엄마 언니. 근데 큰엄마는 저를.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이의 팔을 보니 멍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었다. 미숙 씨가 재빨리 다가가 소연이의 팔을 살펴봤다. 그리고 옷깃을 조금 젖혔다. 목에도 멍이 있었다. 이건.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그랬니?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큰엄마. 엄마의 언니가 조카를 때렸다는 것. 학대했다는 것. 정우 씨가 벌떡 일어났다. 분노가 치솟았다. 어떻게 감히 이 어린아이를, 자기 조카를.
그는 당장이라도 그 큰엄마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큰엄마가. 소연이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제 저를 쫓아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엄마한테 왔어요. 아이는 밤새 여기 있었던 것이다. 엄마 무덤 앞에서 1월의 추운 밤을 12살 아이가 혼자.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꼭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소연이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켰다. 낯선 어른의 품. 하지만 미숙 씨의 품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지 않았다. 소연이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미숙 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정우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눈가를 훔쳤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 재벌 회장,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할아버지였다. 손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할아버지. 소연아. 정우 씨가 무릎을 꿇고 다시 아이 곁으로 갔다. 우리가 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란다. 소연이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크게 떠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내 엄마는.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이었어. 우리도 몰랐어.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엄마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소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정말이에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이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국화 향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정우 씨는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숙 씨는 반대편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딸의 무덤 앞에서, 22년 만에 이어진 인연 앞에서 정우 씨는 딸의 묘비를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원아, 미안하다. 내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한다. 내 딸만큼은, 소연이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 미숙 씨도 같은 다짐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었지만 손녀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 사람은 묘지를 떠나 정우 씨의 차로 향했다. 소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배낭을 맨 작은 등이 더욱 왜소해 보였다. 미숙 씨는 계속해서 소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는 순간 아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주차장에 도착하자 소연이의 눈이 커졌다. 검은색 대형 세단. 번호판만 봐도 특별한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공손히 인사했다. 하지만 소연이를 보는 순간 살짝 놀란 표를 지었다. 누추한 차림의 아이와 회장 부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집으로 갑시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 미숙 씨가 먼저 타고 소연이의 손을 이끌었다. 소연이는 망설였다. 이런 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아니, 가까이에서 본 것도 처음이었다. 가죽 시트의 냄새가 낯설었다. 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탔다. 차가 출발하자 소연이는 창밖을 내다봤다. 엄마의 묘지가 점점 멀어졌다. 가슴 한편이 아렸다. 엄마를 두고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가라고 했을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라고.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우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미숙 씨는 소연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소연이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다.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건물들이 높아졌다. 소연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크게 떴다.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아이에게 강남의 빌딩 숲은 다른 세상 같았다. 차는 한남동 쪽으로 향했다. 고급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가 큰 대문 앞에 멈췄다. 경비원이 차를 확인하고 대문을 열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한옥. 소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자 집사와 가정부들이 일렬로 서서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소연이에게 쏠려 있었다. 회장님과 부인께서 데려온 아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역력했다. 준비된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미숙 씨가 가정부에게 말했다. 네, 사모님. 소연이는 미숙 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천장이 높고 큰 창으로 정원이 보였다.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소연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일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소연이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가족 사진들이었다. 젊은 부부, 그리고 한 소녀. 소연이는 걸음을 멈췄다. 사진 속 소녀를 자세히 봤다. 엄마였다. 어린 시절의 엄마. 웃고 있는 엄마. 소연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의 엄마. 미숙 씨가 소연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사진을 봤다. 딸의 1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열고 웃었던 날. 그 후 불과 몇 년 뒤에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내 엄마야.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이, 우리 딸. 소연이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엄마의 웃는 얼굴. 자신이 알던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였다. 웃어도 눈가에 그늘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달랐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여기가 내 방이야. 가정부가 문을 열었다. 소연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이 너무 컸다. 자신이 큰엄마 집에서 지내던 다락방의 5배는 되어 보였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심지어 작은 소파까지 있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자. 미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욕실은 저쪽이야.
소연이는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가 있었다. 세면대도 2개였다. 거울도 컸다. 소연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이 화려한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 미숙 씨가 수건과 옷을 가져왔다. 새 옷이었다. 집에 있던 옷 중 가장 작은 사이즈를 골랐지만 그래도 소연이에게는 클 것 같았다. 천천히 씻어. 급하지 않아. 미숙 씨가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은 소연이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봤다.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팔과 다리에는 멍 자국들, 큰엄마가 때린 흔적들, 새로운 것도 있고 오래되어 노랗게 변한 것도 있었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욕조에 들어갔다. 물이 몸을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큰엄마 집에서는 찬물로만 씻었다. 뜨거운 물은 낭비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물이 계속 나왔다. 소연이는 물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너무 많이 울었다. 이제는 강해져야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짐이 되지 않으려면. 30분 후 소연이는 욕실에서 나왔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 말린 머리, 새 옷을 입은 모습, 거울을 다시 봤다. 조금은 달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눈물 섞인 미소였다. 이리 와. 미숙 씨가 소연이를 이끌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큰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밥, 국, 반찬들. 소연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정우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앉아라. 정우 씨가 소연이 옆 의자를 가리켰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테이블이 너무 컸다. 의자도 편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좋았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소연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많이 먹어. 미숙 씨가 소연이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다. 소연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먹기 시작하기 전에 멈췄다. 두 사람을 봤다. 정우 씨와 미숙 씨도 소연이를 보고 있었다. 먹어도 돼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두 사람의 가슴이 무너졌다. 먹어도 되냐고 묻는 아이.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했던 아이. 미숙 씨는 눈물을 참았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돼. 소연이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빨라졌다.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있었다. 미숙 씨는 계속 반찬을 더 담아주었다. 정우 씨는 물을 따라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우 씨가 입을 열었다. 소연아, 내 큰엄마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소연이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였다. 큰엄마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엄마 장례식 때 저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근데 집에 가니까 달랐어요. 미숙 씨가 소연이의 손을 잡았다. 계속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큰엄마 남편, 큰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화를 많이 냈어요. 저한테도, 큰엄마한테도. 큰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정우 씨의 주먹이 떨렸다. 미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한다. 소연이는 고개를 들어 정우 씨를 봤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연이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미숙 씨는 그 미소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소연이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너무 푹신했다. 이불도 따뜻했다. 베개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엄마 무덤 앞에서 울던 아침.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집의 따뜻한 침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이는 몸을 움츠렸다. 큰엄마 집에서의 습관이었다. 밤에 누군가 다가오면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발소리는 멀어졌다. 소연이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다. 나무들이 불빛에 비쳐 아름다웠다. 멀리 서울 시내의 야경도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소연이는 한 번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 씨와 미숙 씨였다. 소연이는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몰랐을까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이가 임신했다는 걸 정말 전혀 몰랐던 걸까요? 정우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몰랐던 게 아니야. 정우 씨의 목소리는 낮았다. 보지 않았던 거지. 보려 하지 않았어. 미숙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우리 뭐 했죠? 선생님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정작 아이가 왜 그러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 잘못이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장이라는 자리, 체면, 명예.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정작 내 딸은 보지 못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단 일한다고 남 돕는다고 바빴다면서 정작 내 딸은 돕지 못했어요. 소연이는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이런 아픔을 느꼈을까? 부모가 있었지만 혼자였던 그 시간들. 임신을 알았을 때의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외로움. 지원이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숙 씨가 물었다. 말할 수 없었겠지. 정우 씨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으니까. 실망할 거라는 걸, 화낼 거라는 걸.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야. 아이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모르오. 아마 우리는 영영 모를 거요. 중요한 건 정우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원이가 소연이를 낳았고 키웠고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거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소연이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미숙 씨였다.
미숙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소연이를 내려다봤다. 자는 척하는 아이.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모른 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올려 덮어주었다. 그리고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자렴. 미숙 씨가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지켜줄게. 미숙 씨가 나간 후 소연이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보호받는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잠깐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다가 어제 일들이 기억났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났고 이 집에 온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일어났니? 미숙 씨의 목소리였다. 네. 소연이가 대답했다. 미숙 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옷을 들고 있었다. 오늘 나가서 내 옷을 사야 할 것 같구나. 일단 이거라도 입어봐. 소연이는 옷을 입었다. 역시 조금 컸지만 입을만 했다. 세면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우 씨도 앉아 있었다. 잘 잤니? 정우 씨가 물었다. 네. 소연이가 작게 대답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 씨가 입을 열었다. 소연아, 내 큰엄마 집 주소를 알고 있니?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그곳에 가야겠구나. 내 물건들을 찾아와야 하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소연이는 큰엄마 집 주소를 말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렸다. 차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단독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정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마당. 정우 씨가 먼저 내렸다. 미숙 씨와 소연이도 따라 내렸다. 정우 씨가 대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소연이의 큰엄마였다. 그녀는 소연이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왜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큰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저희가 소연이의 외조부모입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큰엄마의 눈이 커졌다. 정우 씨의 옷차림, 뒤에 서 있는 고급 세단을 봤다. 태도가 살짝 바뀌었다. 외조부모라고요? 지원이 부모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연이 물건을 찾으러 왔고 정우 씨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확실히 해두려고 왔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큰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걸 보십시오. 미숙 씨가 소연이의 팔을 걷어 올렸다. 멍 자국들이 드러났다. 이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큰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정우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변호사 연락처입니다.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소연이를 위해 참겠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나타난다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큰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 씨의 기세에 눌렸다.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사람의 위압감이었다. 소연이 물건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에. 소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숙 씨가 따라갔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다락방이 나왔다. 천장이 낮고 창문도 작았다. 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지 않아 춥디 추웠다. 구석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이게 소연이가 지내던 방이었다. 미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 곳에서 아이가 지냈다니. 소연이는 구석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옷 몇 벌과 학용품,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엄마 사진이었다. 이게 다니? 미숙 씨가 물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 미숙 씨는 가방을 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12살 아이의 전 재산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니. 아래로 내려오자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큰엄마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대로 집을 나왔다. 차에 타자 소연이는 뒤를 돌아봤다. 그 집이 점점 멀어졌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 이제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정우 씨가 백미러로 소연이를 봤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돼.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다. 엄마 사진을 꼭 안았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가 기사에게 지시했다.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소연이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미숙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 옷을 사야지. 학용품도 필요하고. 괜찮아요. 있는 걸로. 소연이가 작게 말했다. 안 괜찮아. 정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내가 필요한 건 다 사줄 거야. 차는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소연이는 백화점 자체가 처음이었다. 엄마와 함께 살 때는 시장이나 할인마트만 갔었다. 큰엄마 집에서는 아예 쇼핑을 나간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동복 매장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깔끔하게 진열된 옷들이 보였다. 소연이는 압도되었다. 이 옷들이 정말 아이들이 입는 옷일까? 너무 예뻤다. 점원이 다가왔다. 정우 씨와 미숙 씨를 알아본 듯 공손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아이 옷이 필요합니다. 미숙 씨가 소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계절 옷 전부요. 속옷부터 외투까지. 점원의 눈이 반짝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소연이는 이끌려 매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점원이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었다. 티셔츠, 바지, 치마, 원피스, 점퍼. 모두 소연이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입어봐. 미숙 씨가 권했다. 전부요? 소연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응,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고르면 돼. 소연이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가 다 새 것이었다. 부드러운 천, 깨끗한 색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서 있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1시간 동안 소연이는 여러 옷을 입어봤다. 미숙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다른 것을 권했다. 정우 씨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것들로 주세요. 미숙 씨가 점원에게 말했다. 점원이 옷들을 세어보니 20벌이 넘었다. 소연이는 깜짝 놀랐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겨울옷, 봄옷, 여름옷, 가을옷 다 필요하잖아. 미숙 씨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속옷이랑 양말도 더 골라야지. 결국 쇼핑백이 5개나 되었다. 정우 씨가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이 끝나고 점원이 공손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다음은 신발 매장이었다. 운동화, 구두, 부츠, 실내화까지 샀다. 그 다음은 학용품 매장. 공책, 필통,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소연이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었다. 가방 매장에서는 새 책가방을 골랐다. 소연이가 분홍색 책가방을 계속 쳐다봤다. 미숙 씨가 알아챘다. 저거 예쁘지? 저걸로 할까? 소연이는 주저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은 걱정하지 마. 정우 씨가 말했다.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하는 거야.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원이 책가방을 포장했다. 소연이는 그 책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평생 갖고 싶었던 것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메고 오던 예쁜 책가방. 쇼핑이 끝나고 백화점 식당가로 갔다. 점심시간이었다. 정우 씨가 한식당을 골랐다. 넓은 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메뉴판을 보던 미숙 씨가 소연이에게 물었다. 뭐 먹고 싶어? 소연이는 메뉴판을 봤지만 뭘 골라야 할지 몰랐다. 가격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니, 적혀 있었지만 소연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정우 씨가 다시 물었다. 소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불고기요. 엄마가 생일 때 한 번 사주셨어요. 미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고기 한 번 먹는 게 특별한 날이었던 아이. 정우 씨도 입술을 깨물었다. 불고기 특선으로 주세요. 그리고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도요. 정우 씨가 주문했다. 음식이 나왔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음식들. 소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다. 불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먹어. 미숙 씨가 소연이 앞에 불고기를 놓아주었다. 소연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엄마가 사줬던 불고기 맛과 비슷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니? 정우 씨가 물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아, 학교는 어떻게 할까? 소연이의 손이 멈췄다. 큰엄마 집 근처 학교 다녔는데 이제 못 가겠죠? 우리 집 근처로 전학 가면 어떨까? 미숙 씨가 제안했다. 좋은 학교가 있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소연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거기 애들은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정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거야. 과외 선생님도 구해주고. 과외요? 소연이가 놀란 듯 물었다. 응.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미숙 씨가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사와 직원들이 쇼핑백들을 소연이 방으로 옮겼다. 소연이는 방 안에 쌓인 쇼핑백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미숙 씨가 들어와 함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걸었다. 속옷과 양말은 서랍에 넣었다. 학용품은 책상 위에 정리했다. 이제 내 방이야. 미숙 씨가 말했다. 내가 편한 대로 꾸며도 돼. 소연이는 방을 둘러봤다. 깨끗한 벽, 큰 창문, 부드러운 침대, 새 옷들로 가득 찬 옷장, 책상 위에 새 학용품들. 이 모든 게 정말 자신의 것일까? 할머니. 소연이가 작게 불렀다. 미숙 씨가 돌아봤다. 왜, 소연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 씨는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우리가 고마워. 내가 와줘서, 우리한테 다시 가족이 생겨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소연이는 미숙 씨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정우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소연아, 이제 법적으로도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소연이가 서류를 봤다. 입양 관련 서류였다. 내가 원한다면.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성을 쓸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엄마 성을 그대로 써도 되고. 소연이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엄마는 항상 소연이의 행복을 바랐다. 그렇다면 엄마도 이 선택을 응원해 줄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성을 쓰고 싶어요. 소연이가 말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우 씨와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이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소연이는 조금씩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고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미숙 씨와 함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악몽을 꾸었다. 큰엄마가 쫓아오는 꿈, 다시 다락방에 갇히는 꿈. 그럴 때마다 소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이날도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깬 소연이는 복도로 나왔다. 목이 말랐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우 씨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액자를 들고 있었다. 소연이는 다가갔다. 정우 씨는 소연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잠이 안 오니? 네. 소연이가 작게 대답했다. 정우 씨는 소파 옆자리를 두드렸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우 씨가 들고 있던 액자를 보니 엄마 사진이었다. 어린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엄마도 잠을 잘 못 잤어. 정우 씨가 말했다. 어릴 때 자주 악몽을 꿨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거실에서 기다렸지. 지원이가 내려오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정우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잠시 후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왔다. 소연이에게 하나를 건넸다. 마셔봐. 잠을 잘 오게 해줄 거야. 소연이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엄마도 이런 우유를 마셨을까? 할아버지와 이렇게 앉아서. 할아버지,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우 씨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눈빛이었다.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고 노래하고 춤추던 아이. 그림도 잘 그렸지. 정우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 정원에서 매일 뛰어놀았어. 꽃을 좋아해서 직접 꽃씨도 심었지. 그럼 왜 엄마는 변했어요? 소연이가 물었다. 정우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우리 잘못이야. 내 할머니가 너무 바빴어. 지원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지. 아이가 외로웠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 아니, 모른 척 했던 거지. 소연이는 정우 씨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고맙구나. 정우 씨가 소연이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했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 너한테만큼은.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다. 정우 씨가 입을 열었다. 다음 주면 학교 가는 거 알지?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모든 게 낯설 것이었다. 무섭니까? 조금요. 소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정우 씨가 약속했다. 소연이는 우유를 다 마셨다. 몸이 따뜻해졌다. 마음도 조금 편해졌다. 이제 올라가서 자자. 정우 씨가 일어섰다. 내일 할 일이 많거든. 소연이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다. 악몽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미숙 씨가 소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큰 종합병원의 VIP 진료실. 의사는 친절하게 소연이를 진찰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키와 몸무게가 또래보다 많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 멍 자국들.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부터 잘 먹이면 회복될까요? 물론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영양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약국에서 영양제를 받았다. 미숙 씨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소연이가 물었다. 할머니, 저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미숙 씨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건강해지려고 검사한 거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자면 금방 좋아질 거야.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미숙 씨가 제안했다. 소연아, 오늘은 특별한 데 가볼까? 어디요? 비밀이야.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1시간쯤 가니 조용한 산기슭이 나타났다. 차가 멈춘 곳은 작은 미술관이었다. 현대적인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미숙 씨가 설명했다. 지원이는 그림을 정말 좋아했거든. 중학교 때 미술부였어. 두 사람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전시실에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소연이는 하나하나 천천히 봤다.
한 그림 앞에서 미숙 씨가 멈춰 섰다. 정원을 그린 그림이었다.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이거 내 엄마가 그린 거야. 소연이는 놀라서 그림을 자세히 봤다. 오른쪽 아래에 작은 서명이 있었다. 김지원. 엄마가 이걸 그렸어요? 응.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지.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어. 소연이는 그림 속 정원을 봤다. 엄마가 직접 그린 것, 엄마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그림 속 꽃들은 너무 생생했다.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았다. 예쁘죠? 소연이가 물었다. 응, 정말 예쁘다. 미숙 씨가 눈물을 닦았다. 내 엄마는 재능이 많았어. 계속 그림을 그렸다면 훌륭한 화가가 됐을 거야. 저도 그림 배울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소연이를 봤다. 아이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물론이지. 원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어. 미술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했다. 미숙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내 엄마 거였어.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소연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 심플하지만 예뻤다. 엄마 14번째 생일 때 내가 선물한 거야. 항상 이걸 차고 다녔지. 소연이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햇빛에 반짝였다. 제가 해도 돼요? 그럼 내 거야. 미숙 씨가 목걸이를 소연이 목에 걸어주었다. 소연이는 펜던트를 만져봤다. 차갑지만 금방 체온으로 따뜻해졌다. 엄마가 차던 목걸이. 이제 자신이 차는 목걸이. 고마워요, 할머니. 천만에. 미숙 씨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시간이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정우 씨도 와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어땠니? 정우 씨가 물었다. 미술관 갔어요. 엄마 그림도 봤어요. 소연이가 신나서 말했다. 정우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예뻤니? 네, 정말 예뻤어요. 소연이는 목에 건 목걸이를 보여줬다. 정우 씨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다. 딸이 얼마나 아꼈는지. 잘 어울린다. 정우 씨가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TV를 켜려다 정우 씨가 제안했다. 오늘은 우리 얘기 좀 할까?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거야.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도 동의했다. 소연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정우 씨가 물었다. 소연이는 잠시 생각했다. 책이요.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말로는 제가 노래도 잘한대요. 노래. 미숙 씨의 눈이 반짝였다. 내 엄마도 노래 잘했어. 한번 불러줄래? 소연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요. 아직 부끄러워요. 정우 씨는 웃었다. 이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드디어 전학 첫날이 왔다. 소연이는 아침부터 긴장했다.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서 있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체크무늬 치마, 새 구두, 분홍색 책가방, 목에는 엄마의 목걸이가 빛났다. 준비됐니? 미숙 씨가 방문을 두드렸다. 네.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정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 늦을 시간이었지만 소연이의 첫 등교를 함께하고 싶었다. 잘 어울린다. 정우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네. 소연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 때문이었다. 조금만 먹어. 미숙 씨가 격려했다. 힘이 나야 할 텐데. 소연이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차에 타고 학교로 향했다. 강남의 한 사립 초등학교였다. 건물이 크고 깨끗했다. 정문에는 경비실도 있었다. 소연이가 다니던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교무실로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었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소연이구나. 반가워. 나는 김미영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소연이가 작게 인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오셨네요. 선생님이 정우 씨와 미숙 씨에게 인사했다. 잠시 상담이 이어졌다. 선생님은 소연이의 사정을 대략 알고 있었다. 미숙 씨가 미리 연락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친구들도 다 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소연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다. 게시판에는 각종 공지사항들.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교실 문 앞에서 선생님이 멈췄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소연이만 들어가자. 미숙 씨가 소연이의 손을 꼭 쥐었다. 잘하고 와. 점심시간에 데리러 올게.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호흡을 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었다. 얘들아, 새 친구가 왔어. 인사해 볼까? 교실 안에는 25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모두 소연이를 쳐다봤다. 소연이는 얼어붙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다. 자기소개해 볼래? 선생님이 부드럽게 권했다. 소연이는 칠판 앞으로 나갔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 겨우 말했다. 저는 김소연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뒷자리 아이들은 못 들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소연이는 오늘부터 우리 반이야. 다들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은 소연이를 창가 쪽 빈자리로 안내했다. 옆자리에는 안경을 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소연이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서지우야. 반가워. 반가워. 소연이가 작게 대답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국어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라고 했다. 소연이는 새 교과서를 꺼냈다. 책장을 넘기는데 옆에서 지우가 속삭였다. 여기 3단원이야. 고마워. 소연이는 교과서를 따라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주변 아이들이 자꾸 자신을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어떤 아이는 수군거렸다. 소연이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다. 너 어디서 왔어? 한 남자아이가 물었다. 경기도요. 왜 전학 왔어?
소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이사 왔어요. 너희 집 어디야? 이 동네 아파트? 아니요, 한남동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한남동.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 중 하나. 대박. 너희 집 되게 큰가 봐? 소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이들은 더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소연이는 불편했다. 이런 관심이 싫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급식실로 이동했다. 넓은 공간에 깨끗한 테이블들. 음식도 다양했다. 소연이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다. 지우가 뒤에서 말했다. 여기 급식 맛있어. 특히 떡볶이. 그래. 소연이가 처음으로 편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다른 여자아이들이 다가왔다. 같이 먹어도 돼?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지우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소연이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하는지. 소연이는 대답하기 바빴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너 목걸이 예쁘다. 한 아이가 소연이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소연이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고마워. 엄마 거였어. 거였다고? 지금은? 소연이는 입을 다물었다. 지우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야,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하기로 했대. 우리 팀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소연이는 지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됐다. 교문 앞에서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이는 달려가 미숙 씨를 껴안았다. 할머니, 어땠어? 첫날? 괜찮았어요. 친구들도 좋고. 미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지우 이야기, 급식 이야기, 수업 이야기. 미숙 씨는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하니 정우 씨가 일찍 퇴근해 있었다. 우리 손녀 첫 등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학교 건물이 얼마나 큰지,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급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우 씨와 미숙 씨는 흐뭇하게 들었다. 내일부터는 과외 선생님이 와. 미숙 씨가 말했다. 국어, 수학, 영어. 조금씩 배우는 거야. 네.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방으로 올라가며 소연이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의 긴장감, 교실에서의 떨림. 하지만 결국 괜찮았다.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소연이는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다. 따뜻한 집, 좋은 학교,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다. 소연이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들이야. 엄마도 기뻐할 것 같아.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소연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소연이의 일상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오후에는 과외 받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과외가 힘들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천천히 하면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과외 선생님이 격려했다. 소연이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따라잡고 싶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소연이를 불렀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정우 씨는 소연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이미 충분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소연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 큰엄마 집에서는 항상 잘못했다는 말만 들었다. 짐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우 씨는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미숙 씨도 다가와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소연이는 느꼈다.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소연이는 학교 생활에 많이 적응했다. 지우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다. 과외 선생님은 소연이의 노력을 칭찬했다. 이번 달 정말 많이 발전했어. 계속 이렇게만 하면 곧 반에서 중위권은 될 거야. 소연이는 뿌듯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보람이 있었다. 집에 와서 미숙 씨에게 자랑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가 많이 발전했대요. 정말? 우리 소연이 대단하네. 미숙 씨가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타났다. 하지만 웃고 있지 않았다. 슬픈 얼굴이었다. 엄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소연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가 점점 멀어졌다. 엄마, 엄마. 소연이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며 미숙 씨가 들어왔다. 소연아, 괜찮니? 악몽 꿨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 씨가 침대에 앉아 소연이를 안았다. 엄마 꿈 꿨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슬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숙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보고 싶구나.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요. 근데 가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당연해. 미숙 씨가 소연이의 눈물을 닦아줬다. 내일 엄마 보러 갈까? 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정우 씨와 미숙 씨, 소연이는 함께 묘지로 향했다. 한 달 만에 찾는 곳이었다. 차 안에서 소연이는 조용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묘지에 도착했다. 소연이는 먼저 엄마 무덤으로 갔다. 국화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야. 소연이. 정우 씨와 미숙 씨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다. 엄마, 나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었어.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엄마, 가끔 미안해. 내가 너무 행복해서 엄마 없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 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다. 정우 씨도 고개를 돌렸다. 엄마도 나한테 행복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 열심히 살 거야. 엄마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소연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엄마와 대화하듯 바람이 불었다. 소연이는 그것이 엄마의 대답이라고 느꼈다. 돌아오는 길 정우 씨가 제안했다. 소연아, 내 엄마가 다니던 중학교 가볼래? 엄마 학교요? 응, 가까워. 여기서 10분 거리야. 차는 한 중학교 앞에 멈췄다. 주말이라 학교는 조용했다. 세 사람은 정문 앞에 섰다. 지원이가 여기 다녔어. 정우 씨가 말했다. 매일 아침 여기서 내려줬지. 소연이는 학교를 바라봤다. 엄마가 걸었던 길, 엄마가 공부했던 곳. 갑자기 엄마가 가깝게 느껴졌다. 들어가 볼까? 미숙 씨가 물었다. 경비실에서 허락을 받고 교정으로 들어갔다. 운동장이 넓었다. 정우 씨가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벤치, 지원이가 좋아하던 자리야. 점심시간마다 저기 앉아서 친구들이랑 얘기했대. 세 사람은 그 벤치로 갔다. 앉아서 운동장을 바라봤다. 소연이는 엄마를 상상했다. 교복 입고 친구들과 웃는 엄마. 행복했던 시절의 엄마. 엄마가 여기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연이가 말했다. 그랬을 거야. 미숙 씨가 대답했다. 적어도 한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꿈도 많았어. 엄마 꿈이 뭐였어요? 정우 씨가 대답했다. 화가. 엄마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 미술관에서 본 그림 기억하지?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했지. 근데 왜 안 됐어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가 자신을 낳고 키우느라 꿈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미안해요. 소연이가 작게 말했다. 왜? 미숙 씨가 놀라서 물었다. 제가 태어나서 엄마가 꿈을 못 이룬 거잖아요. 미숙 씨는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엄마는 너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엄마의 꿈이었어. 가장 큰 꿈. 소연이는 울었다. 미숙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정우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소연이는 계속 생각했다. 엄마에 대해,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결심했다. 엄마의 꿈을 이어야겠다고, 그림을 배워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미숙 씨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그림 배우고 싶어요. 미숙 씨는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미술학원 알아볼게. 일주일 후 소연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갔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 화가였다. 소연아, 먼저 기초부터 배우자. 선 긋는 법부터. 소연이는 열심히 따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선이 삐뚤빼뚤했다. 색칠도 경계를 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처럼 되고 싶었다. 한 달 후 소연이는 첫 그림을 완성했다.
정원 그림이었다. 미술관에서 본 엄마 그림을 기억하며 그렸다. 꽃들과 나비. 물론 엄마 그림만큼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연이는 뿌듯했다. 집에 와서 그림을 보여줬다. 할머니, 할아버지, 봐요. 두 사람은 그림을 봤다. 정우 씨의 손이 떨렸다. 미숙 씨는 입을 막았다. 지원이 그림이랑 똑같아. 미숙 씨가 속삭였다. 구도도 비슷했고 색감도 비슷했다. 소연이는 엄마를 본 적도 없었지만 엄마의 감성을 이어받은 것 같았다. 정말 잘 그렸다. 정우 씨가 말했다. 우리 소연이 재능 있네. 소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두 사람은 느꼈다. 이 아이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소연이는 자신의 방벽에 그림을 붙였다. 첫 작품, 엄마에게 바치는 그림. 그림을 보며 소연이는 다짐했다. 계속 그릴 거라고, 더 잘 그릴 거라고, 언젠가 엄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고. 그날 밤 소연이는 또 엄마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가 웃고 있었다. 환하게.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고 있어, 소연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소연이는 꿈속에서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엄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연이는 개운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밤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소연이는 그렇게 속삭이고 준비를 시작했다. 학교 갈 준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 행복해질 준비. 아래층에서 미숙 씨가 불렀다. 소연아, 아침 먹자. 네, 지금 가요. 소연이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마음도 가벼웠다. 이제 진짜로 이곳이 집이라고 느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정우 씨도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소연이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해? 정우 씨가 물었다. 미술 시간 있어요. 오늘은 수채화 배워요. 그래, 재미있겠네. 네, 저 수채화 잘하고 싶어요. 미숙 씨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소연이니까. 소연이는 웃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정원의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소연이는 이제 완전히 새 생활에 적응했다. 학교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친구들도 많아졌다. 미술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 씨가 소연이를 불렀다. 소연아, 오늘 회사 구경 올래? 소연이는 눈이 커졌다. 회사요? 응. 할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소연이는 신이 났다. 할아버지 회사. 재벌 회장의 회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차를 타고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갔다. 건물 앞에는 큰 회사 로고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자 임원 전용 주차 구역이 있었다. 정우 씨의 이름이 적힌 자리.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다. 비서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연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실은 엄청나게 넓었다. 큰 책상, 회의 테이블, 소파, 그리고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우와. 소연이는 감탄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일해. 정우 씨가 설명했다.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소연이는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다. 한강도 보였다. 저 멀리 산들도 보였다. 정말 높아요. 그치?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정우 씨가 웃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다. 정우 씨는 커피를, 소연이는 주스를 받았다. 소파에 앉아 마시는데 문이 두드려졌다. 회장님,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 해.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다. 소연이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분은 내 손녀야. 소연이, 인사해. 소연이는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에게 손녀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금방 정중하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 전무입니다. 간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소연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보던 따뜻한 모습과는 달랐다. 전무가 나간 후 정우 씨가 소연이에게 말했다. 소연아, 이 회사가 언젠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어. 소연이는 깜짝 놀랐다. 제거요? 응. 할아버지 후에는 누군가 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거든. 내가 원한다면 배울 수 있어. 소연이는 창밖을 봤다. 이 큰 회사, 이 높은 건물, 모든 책임. 갑자기 부담스러웠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정우 씨는 소연이 옆에 앉았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하면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아가면 돼.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그림 그리면 되지. 회사는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소연이는 안도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점심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정우 씨의 단골집이었다. 주인이 직접 나와 인사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내 손녀야.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특별 메뉴를 추천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 씨가 물었다. 소연아,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소연이는 잠시 생각했다. 화가요. 엄마처럼. 좋은 꿈이야.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회사 하고 싶으셨어요? 정우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나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어. 사람을 치료하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집안 사정 때문이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고조할아버지가 회사를 시작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물려주셨지. 후회하세요? 정우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끔. 하지만 이 일도 보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거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소연아, 정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 남의 기대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는 오늘 본 것들을 생각했다. 높은 빌딩, 넓은 사무실, 바쁜 사람들. 그것도 좋았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엄마처럼. 집에 도착하니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회사 구경?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요. 미숙 씨는 웃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저녁 식사 후 소연이는 방으로 올라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본 서울 풍경, 높은 빌딩들과 한강, 붓을 움직이며 소연이는 행복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미숙 씨였다. 소연아, 얘기 좀 할까? 네, 들어오세요. 미숙 씨는 침대에 앉았다. 소연이도 붓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다. 소연아, 너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도 입양 절차가 다 끝났어. 소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주에 법원에 다녀왔었다. 그래서 말인데,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성을 쓰기로 했잖아. 이제 정식으로 내 이름이 바뀌었어. 미숙 씨는 서류를 꺼냈다. 새 호적 등본. 거기에는 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소연. 소연이가 자신의 새 이름을 읽었다. 마음에 들어? 소연이는 한참 서류를 바라봤다. 김소연에서 정소연으로. 성이 바뀌었다. 엄마 성에서 할아버지 성으로. 엄마가 괜찮다고 할까요? 미숙 씨는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그럼 내 엄마도 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소연이는 울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고마워. 내가 와줘서. 우리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소연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정소연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엄마, 나 잘하고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셔. 이제 나도 진짜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섭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해. 엄마 생각은 항상 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 엄마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준 것 같아.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일기를 덮고 소연이는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소연이는 그것이 엄마라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엄마. 잘 자, 엄마. 나도 잘 자. 소연이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포근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따뜻한 방.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눈을 감으며 소연이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고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 먹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소연이는 그렇게 잠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악몽은 이제 거의 오지 않았다. 대신 좋은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오는 꿈. 하지만 슬픈 꿈이 아니라 행복한 꿈. 엄마가 웃으며 자신을 축복하는 꿈. 1년이 흘렀다. 소연이, 아니, 이제는 정소연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키도 자랐고 얼굴에도 살이 올랐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미술대회에서는 금상을 받았다. 친구들도 많아졌다. 지우와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연이의 13번째 생일.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다. 미숙 씨는 직접 준비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정우 씨는 선물을 준비했다. 소연아, 생일 축하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소연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웃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받아. 정우 씨가 상자를 건넸다.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전문가용 화구 세트가 들어 있었다. 고급 물감, 붓, 캔버스까지. 우와, 이거 정말 비싼 거잖아요. 내가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정우 씨가 말했다. 그럼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하지. 소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도 선물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소연이가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 이건 내 엄마가 중학생 때 받았던 거야. 할머니가 준 거지. 이제 내가 가져. 소연이는 반지를 꼈다. 딱 맞았다. 목에 건 목걸이와 잘 어울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소연이가 두 사람을 안았다. 사랑해요. 두 사람도 소연이를 꼭 안았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축하해줬다. 지우는 직접 만든 카드를 줬다. 다른 친구들은 함께 케이크를 사줬다. 점심시간에 모두 모여 촛불을 켰다. 소연아, 소원 빌어. 소연이는 눈을 감았다. 무엇을 빌까?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모두 행복하게. 촛불을 불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지우가 물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소연이가 웃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손님이 와 있었다. 미술학원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한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다. 소연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미숙 씨가 말했다. 이분은 유명한 화가님이셔. 김화백님. 소연이는 놀라서 인사했다. 김화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였다. 소연이도 책에서 본 적이 있었다. 반갑구나, 소연아. 내 그림 봤어. 정말 재능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김화백은 소연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이정원 그림. 색감이 뛰어나. 구도도 좋고. 제 엄마 그림을 보고 그렸어요. 내 엄마 그림? 미숙 씨가 설명했다. 딸이 그린 그림 이야기. 김화백은 관심을 보였다. 그 그림 볼 수 있을까? 다음 주말 모두 함께 미술관에 갔다.
지원이가 그린 정원 그림 앞에서 김화백은 한참을 서 있었다. 대단한 재능이었네. 이 나이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니. 그는 소연이를 봤다. 소연아, 내 엄마의 재능이 너한테 물려간 것 같구나. 잘 키워보자. 그날부터 소연이는 김화백에게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 달에 2번 화백의 작업실에 가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수준이 달랐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었다. 그림은 기술이 아니야. 김화백이 말했다. 마음을 그리는 거지. 내가 느낀 것을 캔버스에 담는 거야. 소연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느꼈을 감정들, 엄마가 보고 싶었던 세상. 여름이 왔다. 소연이는 방학 동안 매일 그림을 그렸다. 정원에 나가 꽃들을 관찰하고 스케치했다. 한강에 가서 풍경을 그렸다. 미술관에 가서 명화들을 공부했다. 정우 씨와 미숙 씨는 소연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함께 갔다. 화집을 사주었다. 화구도 아낌없이 지원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써도 돼요? 그럼. 내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거야.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3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정우 씨가 제안했다. 소연아, 이번 추석에 성묘 가자. 내 엄마 보러. 네, 좋아요. 그리고 말이야.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엄마 묘를 우리 가족 묘역으로 옮기려고 해. 어떻게 생각하니? 소연이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도 함께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지원이는 우리 딸이니까 함께 있어야지. 그렇게 결정됐다. 추석 전에 지원이의 묘를 정씨 가문 묘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장하는 날 소연이는 학교를 쉬고 함께 갔다. 엄마의 묘비를 보며 소연이는 말했다. 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옆으로 가는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새 묘역은 넓고 조용했다. 정씨 가문 대대로 잠든 곳이었다. 지원이의 묘는 부모 옆에 자리 잡았다. 새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지원. 영원히 우리 가슴에. 미숙 씨는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원아, 미안해.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라도 엄마 아빠 곁에 와줘서 고마워. 정우 씨도 눈물을 흘렸다. 딸아, 소연이 잘 키울게. 내가 못다 이룬 꿈 소연이가 이룰 거야. 지켜봐줘. 소연이는 새 묘비에 꽃을 놓았다.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였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그림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엄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게. 약속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는 큰 캔버스를 꺼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엄마를 위한 그림. 엄마가 그렸던 정원. 하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하게 그리고 싶었다. 며칠 밤낮을 그렸다. 정원에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햇살이 쏟아지는 그림. 그 중앙에 작은 소녀가 있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엄마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그림이 완성됐을 때 김화백을 초대했다. 그는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기술도 좋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느껴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엄마예요.
행복했을 때의 엄마. 김화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아, 내년에 청소년 미술대회가 있어. 이 그림으로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응, 충분히 상 받을 수 있을 거야. 소연이는 정우 씨와 미숙 씨를 봤다.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내가 하고 싶으면. 그날 밤 소연이는 엄마 묘비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 내년에 꼭 상 받을게. 엄마 이름으로. 엄마를 위해서.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소연이는 미소 지었다. 정우 씨와 미숙 씨는 거실에 앉아 소연이 방을 바라봤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미숙 씨가 말했다. 그러게. 지원이가 보내준 선물이야. 정우 씨가 대답했다. 소연이 덕분에 우리도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우리한테 다시 희망을 줬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상처투성이었던 그들의 삶에 다시 빛이 들어왔다. 손녀 덕분에, 사랑 덕분에. 소연이의 방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밝고 경쾌한 노래, 행복한 노래.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 지원이가 나오는 꿈. 하지만 슬픈 꿈이 아니었다.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소연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소연아, 사랑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 사람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알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지원이가 보낸 메시지일까? 어쨌든 그들은 알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매일매일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하며.